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여 마음도 함께 녹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전 추위를 워낙 잘 타서 한창 추울 땐 집에만 있었는데요. 요즘엔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모임도 나가고 노래방도 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도 관심이 생겨 새 입양을 생각하고 있고요. 새를 키운다면 생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많이 허하고 힘들었던지라 반려동물을 너무나 기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겐 그닥 애착이 안 가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 사연이 방영될 쯤 저의 반려조도 함께 이 사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제가 사연으로 풀어낼 이야기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 보통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으시던데 저의 경우엔 시아버지였답니다. 시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남편을 혼자 키워오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굉장히 막대하셨거든요. 거기에 질려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믿을 게 많지 않은 세상에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란 이유로 하등 대우하는 시아버지. 정말이지 저도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맞서 싸워야 했고요. 일단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부터 시아버지는 원체 독특하신 분이었답니다. 왔냐? 그래, 네가 우리 준기 처대래라고? 뭐 생긴 건 나쁘지 않다만 여자가 생긴 것만 예쁘면 못하냐? 집안에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나나 준기 힘들 때 도움도 되어줄 수 있고. 아버지가 뭐 하신다 했냐? 네? 저희 아버지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진 정육점 운영하시는데요. 저는 당시 당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숨길 여력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칼끝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날라오는데 방어하기에 숨이 가빴으니까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나는 뭐니 해도 며느리라면 자기 시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알고 여기는 며느리가 중하다. 아닌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 될 자격이 없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준기 막내지만 장남 같은 막내다. 장남구실 못하고 쳐돌아다니는 얘 형이랑은 애초에 결이 달라. 공부도 잘해서 수제 소리도 듣고 컸고 대학도 최고 대학에 직장은 말해 못해. 이 정도 남자가 어디 흔하냐? 니네 집안에서도 아주 좋다고 쌍심지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시아버지에게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다면 저희 집안의 실체였습니다. 저희 집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정육점이 아니라 점포를 여러 개 두고 큰 회사들에 납품을 하는 곳이었어요. 주 손님이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사회 주요 인사인들인 만큼 매출도 상상 초월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육점을 한다는 말만 듣고선 벌써 혀를 찌릿하며 저렇게 무시하시더라고요. 제가 발끈해서 말 한마디 하려던 찰나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선 저희 집안의 재력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거든요. 그랬기에 저희 남편 될 집안에도 돈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고요. 돈에는 누구든 꼬이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진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 가족이 될 집안이긴 하지만 차차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밝혀도 늦지 않아. 대신 신혼집은 우리 집안에서 해준다고 해라. 혹시나 너를 얕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엄마. 저는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선 저희 집안에서 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뭐가 불만인지 괜히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회사를 운영하셨으나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독립을 한 이후 회사가 위기를 맞아 지금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시아버지 앞으로 빚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요.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어서 저는 그런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집을 해오는 거에 대해 남편 기죽이려고 무리해서 마련하는 거 아니냐며 빈정대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 들은 척 밥만 먹고 나왔고요.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나이가 꽃다운 25이었으니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들더라고요. 저런 시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 수 있을까? 당장 함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내가 모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 남편이 많이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엔 노총각이라고 볼 수 있었던 33살이었었는데요. 더 이상 저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평생의 인연이라며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 안 되도록 할게. 나는 당신이어야만 돼. 내가 나이도 당신보다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노력할게.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 콩깍지가 씌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다정히 대해주는 모습들이 저희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서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특히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론도 자처하며 일을 하는 모습들이 제 이상형에 걸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선택해 결혼식까지 가게 되었죠. 다만 문제라면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생활에 간섭하려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외롭다며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을 자기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하길 원하셨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정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요. 사돈, 얘네들도 자기들 신혼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딸 보고 자주 들리라고 할 테니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사위 직장도 제가 해주려는 집과 가깝다고 합디다. 친정어머니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시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기셨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제가 일주일 중 주말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길 바라셨고 식사도 챙겨드리길 바라셨습니다. 밑반찬도 이제는 나이 들어 못하겠다며 며느리가 해주길 바라더군요. 정말 다행스레 제 위에 형님이 밑반찬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저에겐 그 짐이 조금은 덜어졌죠. 동서 걱정하지 마. 아휴, 우리 시아버지 성격 정말 예민하잖아. 내가 반찬 몇 가지는 우리 집과 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동서 요즘 가업 이어받느라 바쁘다며. 네, 형님. 사실 저도 돕고는 싶은데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형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집안의 장남이신 아주버님은 매일 사업만 벌리고 밖으로 돌아치는 분이었는데 그에 반해 형님은 야무지고 실속도 있는 분이었죠.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좋으셨고요. 어쨌든 전 그런 형님 덕분에 몇 번을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긴 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는 슬슬 저와 남동생에게 후계자 작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서 일을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드실 반찬까지 매일 만들어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해와라 해도 못하겠다고 했을 판에 형님이 계셔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하신지 언젠가는 명절날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명절날 친정으로 가야 할 날이었는데 계속 심부름을 시키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친정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 해요. 잠깐만. 이것 좀 도와주고 가. 설거지 저거 네 형님 보고 다 하라고 할 테냐?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맞다. 깜빡할 뻔했네. 변기 청소도 좀 해주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 못하니까 온 김에 그것도 같이 해주고 가라. 처음엔 정말 깜빡하신 줄 알고 순순히 심부름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토로하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 시아버지는 말과는 달리 너무 잘 움직이고 계셨고 특히 입은 더욱 그랬습니다. 변기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갑자기 중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당시만 해도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형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신지라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셨는데도요. 네가 우리 준기 밥 잘 차려주고 있는지 내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싶다. 앞으로는 밥 뭐뭐 차렸는지 반찬이랑 해서 노트에 써놓고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마치 가계부를 써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나무를 했는지 무슨 전을 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써오라뇨.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들러 허락을 받고 가라더군요. 저는 이때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이 남편은 분명 자기가 잘할 때 시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거의 대부분 요리를 해주셨는데 시아버지는 분명 신경도 안 쓰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야 뭐 내가 뭘 먹고 있든 뭘 하고 싶어 하든 그냥 공부 성적만 신경 썼지. 뭐 본인 일만 관심 있었고 자식들은 늘 뒷전이었어. 형이 밖으로 돌아칠만 해. 그랬어? 그래서 나는 자기 가족이 화목해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았어. 남편은 이 부분에서 약간의 트라우마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시아버지의 요구사항은 들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꽤 분명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더 심하게 저에게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굴려고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더니 어디서 바락바락 시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밥 뭐 먹는지 알아야겠다는데 며느리란 게 그것도 못해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안부 물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네 형님 다 시키면서 이제 이 조그만 것도 하나 못한다고 해? 어디서 뻣뻣이 굴고 있어? 네가 네 시아버지를 만만히 보는 게지? 집해왔다고 지금 너, 나나 우리 아들 얕보고 있는 거지? 아버님 그만하세요. 동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조용히 해.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말이 딱 맞구만. 전년 때문에 둘째네는 망하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쟤를 어찌 키웠는데. 이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보다 홀 시아버지가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실감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이윽고 옆에 있던 접시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내던지셨습니다. 하마터면 그 접시 조각에 맞아 형님도 저도 다칠 뻔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 접시를 던질 생각을 하세요? 맞았으면 저나 형님이나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지금 손주도 있는데. 그런데 제 말에 엄한 것으로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타겟이 저였다면 나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형님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뺨을 쫙 때리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 형님에게 다가갔는데 형님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손으로 뺨을 쓱 문지르더군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아버지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나서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끌고 가자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부어오른 뺨 위로 눈물을 흘리셨고 쓱쓱 닦으시더니 홀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괜히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정신없이 형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참 찾아도 형님이 보이지 않자 더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엔 남편까지 동원되었고요. 두어 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형님을 찾았어요. 형님은 골목에 후미진 구석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을 따라 함께 우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 거기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손찌검을 하신 거야. 동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사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 때린 거 한두 번도 아니야. 네? 그럼 이전에도 이러셨다는 거예요? 반찬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본인 첫째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 내가 본인 집 청소해주고 반찬까지 해주면 식모 노릇을 하는데 말이야. 나도 더는 지쳐서 못 해먹겠어.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누구 식모를 하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고. 흐느끼며 말씀하시는 형님의 말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큰 분노를 느꼈고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라고 시아버지께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보다 더 큰 결정을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동서, 나는 이혼할 생각이야. 미안해. 저런 시아버지 동서한테 맡기고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남편이라곤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간이고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 형님은 정말 이미 해탈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과 신속하게 갈라지셨고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저 잘 지내시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고 남편에게 간간히 형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형님을 욕하시다가도 저까지 나가실까 걱정되었는지 그 이후론 조금 성질을 죽이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 마음에 안 드신 기색이었지만 말씀을 아끼더라고요. 저는 항상 시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기엔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친정 사업을 이어받고 바쁘게 지내던 시기 저희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차게 말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것이 아닌데 일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 몇 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최대한 위로했지만 남편은 언젠가부터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도대체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아내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와 남동생이 함께 남편의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남편을 잘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도착한 그곳에서 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겨우 3살이었는데 남편은 어느 젊은 여자와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남동생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무슨 짓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져 남편의 몸을 붙들고 난리가 났죠. 잠시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희 친정집 거실 한가운데에 앉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능한 놈입니다. 제가 무식한 놈이에요.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꼴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남편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젊은 여자였고 이런 관계를 이어온 지도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란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한 걸 간신히 추스렸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저를 속일 수 있었는지 이건 저와 딸아이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됐고 이혼해. 당신 말 더 들어주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 버린 거나 다름없어. 남자들 바람피는 거 한 번 봐주면 다음엔 안 해? 또 해. 그 짐승 같은 짓 또 한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갈라서.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애 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저희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시에 화가 많이 나셨고 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알기에 다들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죠. 물론 그 아무도 저만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도 없이 저희는 아이를 위해 빠르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의 장난인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배에 둘째가 들어선 겁니다. 딸애는 마냥 좋아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배에 들어선 이상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한몫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서 시아버지와 더불어 제 인생에 새로운 걸림돌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주버님이 들여오신 새 형님이었습니다. 새 형님은 전 형님과 달리 딱 봐도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동정심 많고 실속 있었던 형님과는 달리 사치도 심했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라 속갯말을 곧잘 내뱉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형님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형님은 자신의 친정집안 사람들이 모두 의사였고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시아버지에게 어필하곤 했거든요. 형님은 결혼 경력만 3번이셨지만 그것 또한 시아버지에겐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드렸어요. 첫 인사를 하러 온 날 세상에 시아버지를 위한 명품 시계를 사왔더라고요. 억소리 나는 가격의 시계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것에 홀랑 넘어가 버리셨고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는 정말 인품이 남다르구나. 전에 아이는 영 인품이 별로였거든. 인품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인간이 덜 돼서 나한테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댔으니까 말이야. 하여튼 네가 오니 내 마음이 다 편하다. 우리 집안 큰며느리인 만큼 집안 기강도 잘 잡고 하렴. 작은 애가 영 제멋대로라서 말이야. 어머, 아버님 그러셨어요? 저도 이희한테 전 와이프 얘기 듣긴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른들 잘 모셔요. 집안에 어른들이 많아서 워낙에 예절이나 그런 게 몸에 배어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큰며느리니까 아버님 신경 많이 써드릴게요. 동서도 잘 가르치고요. 아버님 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꼭. 그래, 그럼아. 아유, 사돈 집안에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사회성부터가 남다르네 남달라. 곱게 살아온 티가 난다. 시아버지는 형님이 온실 속에 화초 같다면서 똑 부러지고 강단 있다며 무척이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내내 허허실실 웃으면서 형님의 장점만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엔 듣고 있기 괴로울 지경이 되었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달까요. 거기다 저까지 들먹여가며 제 교육을 잘 시키라느니 뭐라느니 그런 말들은 정말이지 기분 나빴습니다. 맞장구 치는 형님이란 여자도 그렇고요. 듣기론 형님은 직업도 딱히 없었고 의사 집안에서 자란 거 빼고는 자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능력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혼과 이혼만 반복하며 살아온 여자였죠. 그럼에도 얼마나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심한지 명절날만 되면 자기가 산 명품백 외제차 이야기에 열을 올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거의 공주처럼 받들어 모셨고요. 형님의 손에 과도라도 들리면 손 뺀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형님께 진즉 그렇게 해주지 돈 앞에서 저러고 궁상 떠는 걸 보니 사람이 참 얄팍해 보이더라고요. 전 형님에게는 자기 먹을 과일 깎아라, 밥 지어라, 별의별 유난을 다 뜨셨거든요. 게다가 형님은 저에게도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 생신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저를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 동서, 아버님이 이번 생신 땐 호텔에서 하고 싶다시네? 우리가 살 테니까 동선에는 그냥 선물이나 준비해. 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동선에 없이 사는 거 다 아는데 동선의 친정 정육점 한다며? 사방님도 변호사라 돈 좀 만질 줄 알았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동서도 참 복 없다. 아무튼 걱정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선물이나 준비해와.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나 가본다? 잠깐만요, 형님.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이 그간 시아버지 옆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끼어가며 저를 부려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젠 대놓고 저희 친정 욕이라니 선을 넘었다 싶었습니다. 형님,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돈 가지고 사람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 그거 그만두실 수 없어요? 정말 꼴사나워요. 사람 기분 한순간에 잡친다고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애도 안 할 행동이에요. 뭐야?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동서 자격지심 좀 적당히 갖지? 내가 부러우면 부러운 건지 왜 질투하고 그래? 진짜 꼴사 나온 게 누군데? 서방님이라도 잘 나가면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해보겠는데 그거 못하니까 지금 괜히 날 세우는 거잖아. 까놓고 말해서 동선애가 호텔 요리값 부담할 수 있겠어? 그게 얼만 줄 알고. 아버님 숙소까지 잡아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하는 돈을 부담할 수 있겠냐고. 자격지심이요? 제가 형님한테요? 형님, 도저히 유치해서 말이 안 통하네요. 괜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대화 없던 거로 하죠. 웃기고 있네. 동서,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는 주제를 알아, 주제를. 나한테 자격지심에 괜히 난리 떨지 말고.
어디 정육점 딸이 감히 을사친정 가진 나한테 덤비긴. 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어, 백정. 알아? 백정이란 단어에 제 머릿속 이성의 끈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더 참을 수 없어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물잔을 형님의 얼굴에 뿌렸어요. 형님의 반응을 살필 새도 없이 카페를 나와버렸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도 형님의 언행을 생각하니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씩씩거리는 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으나 모른 척 해버렸고요. 그런데 일은 연쇄적으로 터지더라고요. 특히나 나쁜 일은 더 나쁜 일을 몰고 온다고. 그 주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라고 말씀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시자마자 다짜고짜 저부터 찾으셨습니다.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시아버지 뒤엔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형님이었죠. 얄밉게 시아버지 뒤에서 저를 보는 형님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진 저에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라고 하더니 도대체 형님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상황까지 만든 거냐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화는 났지만 흥분해서 오히려 말을 횡설수설하면 요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저도 형님에게 물을 끼얹은 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형님이 먼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직업 두고 백정이라고 하셨어요. 정육점 하신다는 이유로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본수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물론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순간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형님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사과할 생각 없어요. 기 막혀라. 고작 그깟 말 때문에 물을 끼얹었단 말이야? 이런 망측한 일을 봤나? 너 당장 무릎 제대로 꿇고 네 형님한테 싹 다 빌어. 얼른! 안 그럼 쫓겨날 줄 알아. 기대까진 안 했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그래도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아버지를 물로 봤던 거죠. 시아버진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안 그러면 직접 자신이 꿀리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리고 애꿎은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남편에게도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교육을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할 말인가요?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잠깐 보더니 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남편마저 가만히 있었다면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열을 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에게 얘기 못 들어서 지금 들었는데 백정이라뇨. 그 말은 정말 너무하셨네요. 아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직업을 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솔직히.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중재해주세요. 뭐야? 이놈 자식이 너까지!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더 노하셔서는 배신자를 보듯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한번 걸린 이후로 사람이 좀 변했다 싶을 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에게 대든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옆에 딱 팔짱을 끼고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말을 더듬긴 했지만 최대한 제 편에 서서 잘못은 제가 아닌 저쪽에서 하셨으니 저에게만 몰아붙이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기막힌 노릇이 다 있나. 그래, 네가 어떻게 얘를 굶어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틀어졌어. 너 같은 며느리 앞으로 집안에 발 들이고 싶지도 않으니 넌 앞으로 날 시아비로 생각지도 말아라. 나도 너 며느리로 생각 안 할 테니 알겠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보곤 버릇이 없다며 끝까지 깐족되었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이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죠. 친정어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되었기도 했기에 더더욱이나 두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내쫓기듯 나가긴 했습니다.
시아버진 오늘 일을 잊지 않겠다며 마치 칼을 문 사람 같은 말투로 벼르고 가셨고요. 사실 남편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남편이 실적이 없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당시 손을 뻗어주셨거든요. 넉넉한 생활비와 함께 저희 친정아버지 가족 사업에 남편을 끼워주시기로 한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준 일로 남편을 용서하고 있지 않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니 남편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 딸의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일이 지극정성이었죠. 시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달려와서는 바로 제 안색부터 살폈고 자기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못 들은 척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만 생각하니 이번엔 시아버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앞으로의 나날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거라는 것이 예상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간이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이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자기 친정병원 옆에 대형 카페를 하나 열어주었다며 거기서 개업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은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괜히 또 무슨 원성을 받을까 싶어 일단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카페 앞에 놓을 자그마한 화분이었죠. 그 정도 정성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형님은 제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보곤 안색이 확 변하더군요. 설마 이까짓 걸 선물로 준비하냐는 표정이었어요. 동서, 아니 뭐 현금이라도 준비해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정신 아직 못 차려졌나 봐? 나는 내가 그래도 선의 사람이라 동서 생각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 접고 초대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아무튼 여기 높으신 분들 많은 자리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 내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형님 카페 개업식에 온 사람들은 몇 없었습니다. 딱 봐도 형님의 친구들, 가족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시아버지까지. 근데도 형님은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높으신 분들이란 단어를 강조해 말하더군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는 저를 보곤 아는 체도 안 하셨고 일부러 제가 지나갈 때 들리는 목소리로 왜 여기까지 왔냐는 말씀을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제가 또 누구 복장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기로 온 거야? 여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꼬리가 100개는 달렸을 게다. 우리 아들 홀려서 등꽃만 빼먹을 년 같으니라고. 아주 콱 밟아줬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기고만장해서 그럴 수도 없구만. 저는 어차피 아이도 데리고 와야 해서 간단히 카페만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기에 시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짜증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 저를 멀리서 부리더군요. 저보고 어디 먼저 가려고 하냐면서 형님을 돕고 가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딨냐? 뭐라도 하고 가야지.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저희 집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오늘 아이 데려오고 정육점에 귀한 손님분들 오신다고 하셔서요. 아이고 그 동네 정육점에 무슨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퍽이나 귀한 사람이 오겠다 오겠어. 그래 어여 가봐라. 그 귀한 손님 맞아줘야지. 아버님 그냥 가게 냅둬요. 우리 동서 무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도 못 말려요. 오늘 카페도 겨우 시간 내서 왔을걸요? 동서 와줘서 고마워. 비아냥거리는 형님과 껄껄 웃는 시아버지. 아주 콤비가 따로 없었답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당신 아들도 저희 친정 일을 돕고 있다고 말하려던 걸 겨우 참았네요. 맞대응했다간 똑같이 유치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전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는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무척 크셔서 아이를 너무 이뻐하시며 곧잘 놀아주시곤 했어요. 이번에도 보자마자 저희 딸아이에게 선물을 가득 안겨주셨죠. 이쁜 옷이며 학용품, 머리띠까지 그중엔 다소 비싼 물건들도 있었어요. 제가 못하러 이렇게까지 주시냐고 하면 친정 부모님은 이쁘고 좋은 물건을 보면 손주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며 허허 웃으시곤 하셨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낮에 형님과 시아버지와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저는 차마 입을 틀어막아야 했네요.
엄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는 계집애라 쓸모가 없대. 왜 내가 쓸모가 없어? 뭐?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언제? 저번에 엄마 아빠 없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돈도 못 벌고 학교도 갈 필요 없대.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래? 엄마, 그거 나쁜 얘기지. 나 조금 속상했어. 아직 어린 딸아이에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이야기였고요. 저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주에게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거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를 의심해야 했죠.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역시 남편은 변하질 못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답답해 제가 전화기를 낚아채 확 내질렀습니다. 아버님 귀한 손주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나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아버님께 이미 여러 번 실망했지만 이번엔 정말 심하셨네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께서 며느리랑 손자 이렇게 대하시니 더 이상 제가 왜 아버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무어라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되차게 끊고 나서야 남편을 노려보고는 홀로 집 밖을 나왔습니다. 이 순간 누구라도 만나 속을 풀고 싶기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는데요. 역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기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 앞에서 엉엉 울며 속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 시아버지 싫으면 아예 연 끊고 살아. 그런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두고 보면 살 건데. 그러다 속병 나, 화병 나서 뒤집어진다고. 내 주변에도 이미 몇 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 끊고 살아. 듣고 보니 이 말도 맞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날이 되면 꼭 그렇게 말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카페를 개업하고 나서 매일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은 문자들이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자신이 일하는 모습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보내며 동서 부럽지? 부러우면 동서도 카페 하나 해. 내가 싼 이자로 대출해 줄게. 이런 문자를 적어 보냈습니다. 얄미운 짓도 참 잘했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는 말을 적어 답장을 했어요. 형님 잘 돼서 기쁜데요. 이제 문자는 그만 보내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제가 셈이 많아 큰일이라며 저를 두고 마구 소갯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동서 생각만 하면 내가 짠해 죽겠어. 희영이 옷은 잘 입혀 보내고 있는 거야? 요즘은 교육도 중요하니까 학원 꼭 좋은 곳으로 보내고 동서가 일을 안 하면 그런 거라도 잘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형님, 저 일해요. 저희 친정집 일이요. 맞다. 정육집 하지? 그걸 일이라고 치는지 몰랐네. 그리고 나 아버님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아버님이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동서도 같이 와. 티켓 끊어줄게. 제주도 가봤어? 못 가봤을 거 아니야. 형님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시 친정집 일도 많았고 사업에 한창 매진 중이라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가서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한데 제가 못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명절 대신에 가는 여행인데 왜 오지 않는 거냐며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직접 행차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고 했더니 역정내기도 이제 힘들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편이 딸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한 겁니다. 남편은 우리 딸이 지금껏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며 딸이 먼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희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애가 먼저 말한 거야. 내가 뭐 제주도 가고 싶어 그랬겠어? 아니야, 나도 우리 아버지 모시는 거 피곤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남편 말은 못 믿겠어서 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정말 가고 싶다며 할아버지랑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더라고요. 자신에게 나쁜 말 한 걸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할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 하던 딸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며 한편으론 마음속에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일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가고 싶어. 제주도. 다른 친구들은 다 가봤단 말이야. 딸은 매일매일 졸라댔어요. 결국 저는 딸의 재촉에 못 이겨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간단히 요약해 말하자면 지옥과도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 캐리어조차 들고 다니지 않으려 했고 그걸 은근히 저에게 맡겼고요. 또 제가 입고 온 옷이나 신발을 보며 비웃기 바빴고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혀부터 쯧쯧 차면서 바쁘지도 않은 네가 뭐가 바쁘다고 튕기고 앉았어. 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네 형님 잘 받들어 모셔라. 얘가 너 여행도 보내주지 않냐? 참고로 숙박비는 내가 내는 거다. 아, 네. 그래요? 제가 내도 되는 숙박비나 항공비를 굳이 자신들이 하겠다며 먼저 예매했기에 저에겐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여행 내내 말입니다. 자신이 내는 돈으로 호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요. 거기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여행 내내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누워있을 자리만 있으면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이상하게 여행 다녀온 뒤로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여행 가기 전에도 사업으로 바빠 몸을 잘 챙기지 못했긴 했지만 여행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졸리더라고요. 나중엔 일을 하면서도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좋은 한의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꼭 지어 먹어.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이상하게 요즘 너무 피곤하네. 너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아이고, 약 먹고 몇 달 그냥 푹 쉬어라. 친정엄마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조금 힘이 나고 기운도 차려졌습니다. 그 힘으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선생님의 조언도 들으며 약을 지어 먹었죠. 큰 효과는 없었지만 보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다시 살아나고 잠도 푹 자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만족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시아버지와 대판 갈라서게 되었고요. 이때 남편의 의외의 대처를 볼 수 있기도 했어요.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친정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약 사진을 찍어 올려놨는데요. 보통은 꽃 사진이나 우리 딸 사진을 올려놓는데 보약 사진을 올려놓으니 시아버지가 그것을 바로 보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자기 집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일단은 남편과 함께 향했습니다. 원래는 남편 빼고 혼자 오라고 했으나 남편이 없이 혼자 가면 왠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침한 주차장 안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누군가 신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신발을 끄는 버릇이 있으셨던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인 것을 예상하며 남편과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정말 너무도 갑자기 손을 올리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불현듯 제 뺨으로 다가온 충격적인 손찌검에 그제야 내가 맞았구나를 깨달았죠. 야 이년아,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 입구녕에 쳐넣어? 너는 인지상정도 없는 년이냐? 염치도 없는 년이냐고? 여행도 네 형님이랑 나한테 업혀가. 돈도 네 남편이 다 벌어다 줘. 넌 대체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최소한 돈을 쓰지 말아야지. 어디 감히 천박하고 쓸데기 없는 네 몸 하나 챙기겠다고 그 큰 돈을 쓰고 자빠져 있어. 네, 시아버지는 겨우 보약 한 재 지었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서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CCTV를 찾았죠. 다행히 주차장이라 CCTV가 있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이거 다 찍혔어요. 그래, 찍혔는데 뭐 어쩌라고. 나는 당당해. 그러세요? 제가 아버님 신고할 건데요. 그리고 아버님 아들이랑은 이혼도 할 거고요. 뭐야? 야, 누가 그깟 걸로 겁먹는데? 어디 해봐! 해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네, 그럴게요.
어차피 제 남편이랑 인간도 쓸모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저희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거든요. 뭐? 내 아들이 무슨 니네 집에 얹혀 지낸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는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이 도가 지나친 시아버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뺨까지 얻어맞은 이 상황이 서럽고 비참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119를 누르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이 이미 있다며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상 아닌 거 알아. 내가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제발 신고만은 참아주라. 저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뺨까지 친 시아버지,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똑같이 받아쳐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뒤이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저에게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사이트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여기 요양원에 있어. 나도 내 아내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 너무 싫고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었어. 우리 소중한 딸까지 막대하는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 아버지 이제부터 요양원에 있을 거고 평생 여기 둘 생각이야.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며칠 전 아버지가 정신을 자꾸 깜빡하시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했는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 뭐? 치매라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며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병원에 직접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매란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언젠가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필 주차장에 간 그날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말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절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보러 가지 않을 생각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내가 당신 집안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이 두려워 그런 행동까지 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은 전적으로 저와 친정의 편이라고 바뀐 자신을 믿어달라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시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찾아간 건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무했어. 그치? 근데 나 무섭다, 며느라가.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큰아기는 연락도 안 되고 장남놈도 연락이 안 돼.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 둘째 애랑 너밖에 안 남았어. 나 여기 계속 둘 거냐? 응? 알고 봤더니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줄 아셨나 봐요. 아주버님의 말재간에 속아 넘어가서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재산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이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고 아버님이 재산 같은 건 없다고 말하니 그 거짓말이 영락없이 들키고 만 거죠. 요즘 저는 시아버지를 그대로 그곳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 모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 면회는 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의견들 있으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지만 분명하게 사회 통념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기준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 바로 그 선을 넘어버린 이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많이 복잡한 일들을 겪은 바 있는데 익명인 곳에 한 번쯤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욕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어디다가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의 과거입니다. 20대 때 남편하고 처음 만났었죠. 우연한 시작이었어요. 모처럼 친구들하고 주말 저녁에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 옆 테이블엔 남편 일행이 있었죠. 저희도 3명, 그쪽도 3명이어서 자꾸만 서로 눈길들이 갔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합석을 하게 됐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었죠.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남편은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이라서 상당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저한테 귓속말로 자꾸만 남편을 겨냥하여 저 사람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제 친구도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그날 만남에서 남편이 전화번호를 물어본 상대는 저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나 남자친구가 있었지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고 취직해서 정신없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내내 저는 연애를 계속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주하는 이성의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갔었던 듯 싶네요.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 2주 만에 저는 남편하고 사귀게 되었죠. 꽤 괜찮은 연애였어요. 서로에게 적당히 부담을 주는 관계였고 각자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깔끔한 만남을 이어갔었으니까요.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랬죠. 윤지야,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너란 사람을 알게 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생겨. 너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 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빠, 분명한 건 내가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오빠의 성격을 내가 이제 아니까 간섭을 안 하고 내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은 아주 커. 이건 진심이야. 사귀면서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사랑한단 말을 아낌없이 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는 더 깊은 사이가 됐죠. 어느새 저는 때만 맞으면 아마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품게 된 후였고요. 연애 1주년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나갔고 이후로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지만 2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알던 것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 말고 다른 여자가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휴대폰이 2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고요. 하나는 업무폰이라고 쳐도 어째서 2대의 기종이나 색상을 완벽하게 똑같이 한 건진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촉이란 게 있었죠. 내가 모르는 이 남자의 시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는데 들어맞고 말았어요. 남편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보다 그 여자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나중이었죠. 그 여자를 만난 기간은 거의 5년이었고 저랑은 2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여자한테도 결혼 이야기를 했었더군요. 왜 그랬어? 여태까지 나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어? 미안해, 윤지야. 네가 너무 좋아서 너한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 너한테 품은 마음은 전부 다 진심이었다.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분명 쓰레기는 맞는데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오래 사귀고 있던 여자한테 상처 줄 자신이 없는 겁쟁이였을 뿐, 먼저 헤어지란 말을 꺼낼 용기가 없던 찌질이었을 뿐, 너를 기만하려는 의도 따윈 없었어. 듣기 좋은 말로 나 현혹하지 마. 그 여자한테도 이제 들켰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고?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아예 다 놓치게 됐네? 오빠 같은 사람한테 끌려버렸던 내 자신이 한심해. 너를 속이려던 건 결코 아니었어. 상황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나한텐 너뿐이라는 것만 믿어줘라. 나한테 진짜 사랑은 너였어. 윤지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 관계였어요. 이미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저를 새로 만나기 시작하는 걸 묵인했던 남편의 친구들도 전부 증오스러웠었네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작정하고 저랑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굴었던 건 확실했죠. 그러나 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내어준 후였어요. 입으로는 남편을 당장 끊어내겠다고 떠들고 있었지만 속으론 애가 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전 어렸을 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었던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고 유년 시절이라든지 사춘기 시절에 제대로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매사에 너무 감정적이다. 남한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들을 다들 저한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확했었나 봐요.
2년 동안 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양다리였음이 밝혀지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연락처를 알게 되었기에 남편이 원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네요. 여자 있는 남자인 줄 몰랐다는 말 믿어줄게요. 확실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충고를 드리자면 그 남자 단호하게 버리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쪽보다 더 그 남자를 오래 만났지만 지금 미련 따윈 없어요. 사람의 진심을 우롱하는 것만큼 잔인한 행위는 없잖아요? 그 남잔 누구보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죠. 그 여잔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유약하고 멍청한 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는 모든 일을 그르쳐버렸어요. 임신이 된 거였죠. 망연자실했습니다. 도저히 낳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발생됐네요. 제가 홧김에 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밝히고 만 것이었죠. 차라리 숨기는 게 나았을 텐데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남편은 제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생각을 굳힌 뒤였고 저에게 바로 청혼하더군요. 함께 그 생명을 책임지자면서요. 제가 청혼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임신했는데 뭐 어쩔 거냐고요. 저한테 뾰족 한 수 있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는데 남편 쪽 하객들 중에서 남편이 양다리였음을 아는 사람들도 몇 있었어요. 괜히 그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힘들었고 제 지인들이 저희 남편이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얼렁뚱땅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살았죠. 임신 7개월째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쓰러져서 저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산 직전까지 다닐 계획이었고 아기 낳은 후에는 웬만하면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다 어그러졌습니다.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했어요. 태어난 딸은 건강했네요. 제가 친정 식구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조금 어색하다고나 할까요? 이래저래 집안 내부에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신 막달 때에도 출산 직후에도 친정 식구들의 도움은 별로 못 받았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고요. 대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2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저 보고 가셨고요. 첫 손주도 많이 예뻐해 주셨죠.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어딘가 정이 많고 순박하신 분들이 바로 제 시부모님이셨어요. 남편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시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께서 바람길을 못 고치시는 바람에 이혼을 무려 3번이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람 피는 성향도 집안 내력인가 싶었답니다. 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였으나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니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쉬운 육아가 어디 있겠냐마는 첫째 딸 키울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빨래 개다가 말고 낮잠 자다가 깨어나 미친 듯이 우는 딸아이를 안아들고 사력을 다하며 달래던 저의 모습. 거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개야 할 빨래들과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해진 제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던 저는 진짜 그 순간에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었어요. 지독히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딸아이의 우는 소리를 벗삼아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란다가 그토록 유혹적으로 보이더군요. 나중에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때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땐 그런 걸 몰랐으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저 자신을 방치했던 것 같아요. 나쁜 충동이 들 때마다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혼자 울부짖었고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라면서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딸이 3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제가 조금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한 현실도 그제서야 오롯이 받아들였던 듯 싶고요. 남편하고 원래는 영영 헤어질 작정까지 했다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 출산을 이어왔던 것이었으니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제가 오래 방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딸이 3살쯤 되니까 드디어 적응이 되더군요. 유별나게 잘 울고 예민했던 딸을 남편은 귀찮아했습니다. 아, 진짜 동물도 아니고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 최소한 나랑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진 내가 기다려줘야겠어. 딸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까지 저 혼자 독방 육아나 계속하란 뜻이었습니다. 제가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남편한테 한 번은 따졌었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부터 10까지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에 부치는데 어째서 아이 아빠라는 작자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냐고 맹렬하게 따져봤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하고 있었고 남편은 청소기 돌리는 것조차 안 했어요. 제가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구구절절 다 말했는데 그거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끝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나보고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넌 대신에 땡전 한 푼도 안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노동을 해야지. 자기가 돈 버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집에서 전적으로 쉬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돈을 안 버니까 집안일하면서 아이나 키우면 된다고 했죠. 나도 출산 전에는 직장 다녔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다시 돈 벌러 나갈 테니까 오빠가 집안일해. 내가 돈 벌 거니까 오빠가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윤지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너 나가서 돈 벌겠다고? 그럼 네가 나만큼 벌어올 수나 있고? 내가 지금 너한테 다달이 200만 원씩 주잖아. 그리고 나는 그 돈 전혀 간섭 안 하고 내 통신비며 각종 생활비 알아서 따로 해결하잖아. 매달 200만 원은 온전히 네 거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남편의 눈빛은 명백히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어서 빨리 자기 앞에서 꼬랑지 말고 알아서 설설 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코웃음을 쳤죠. 그래, 내가 2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내 생활비는 거기서 제하지 않고 따로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되지? 오빠,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내가 그 안에 취업해서 첫 월급 탈 거니까. 뭐? 네가 당장에 어딜 가서 취업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말만 뱉으면 단 줄 알아? 누가 말로만 한대? 나 당장 지원할 때부터 알아볼 거야. 그놈의 200만 원! 내가 주겠다고.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강하게 나갔어요. 아이 낳고서 몸과 마음이 극한까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런지 그때 갑자기 심지가 굳어졌었죠. 남편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안 무서웠고요. 차라리 진짜 나가서 어떤 일이 됐든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기 예상외로 너무 강경하니까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저한테 입만 살았다면서 투덜거리더니 제가 계속 의견을 안 꺾으니까 이틀 뒤에 저한테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가 돈 벌 거고 되도록 집안일에도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다시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말래요. 애가 이렇게 기질이 유난한데 애 엄마가 무슨 일을 다니냐면서 애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접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멍청하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일리는 있네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진 것도 있었고요. 방심한 사이 또 일이 벌어졌죠. 한 2년 정도 있다가 취업하면 되겠다. 지금은 애 키우는데 아직 더 신경 쓸 시기이긴 해. 저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고 제 말의 뉘앙스에서 남편도 이 점을 분명하게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환절기도 아닌데 감기가 약하게 온 것처럼 컨디션이 이상했을 때부터 뭔가 묘했어요.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임신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제가 다른 일로 산부인과 처방약을 먹고 있기도 했었고 날짜도 잘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확률은 정말 낮았거든요. 그것만 믿고 바보같이 방심했다가 계획이 없었던 둘째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그때 좋아했던가 싫어했던가 그 반응도 오죽하면 기억에 가물가물할 만큼 당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정신이 몽롱했었네요. 결국 그렇게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딸은 자기 언니보다 키우기 수월한 아이였고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게 징조였나 봐요. 기어이 출산 때 문제가 생겼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나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요. 퇴원한 이후에도 몸이 안 좋았고 건강을 일정 수준 회복하고 나서도 예전하고는 몸과 정신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하고 여러모로 사이가 삐그덕거렸어요.
서로에게 네가 먼저 변한 거다 이런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독박 육아로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아가씨 시절처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었겠나요? 저는 건강 문제도 있었으니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걸 남편은 나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면서 저를 매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오빠야말로 나한테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며 굳세게 맞섰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전적이 있는 남자랑 애초에 결혼을 했던 거였으니 제 안에는 항상 불신이 깃들어 있었죠. 독박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 바깥 생활에만 연연인 아빠, 이런 부모 아래서 아이들은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말문이 트이고 걷고 뛰고 이럴 때부터 자기 아빠라는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보통 딸은 아빠를 닮은다던데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엄마만 닮았단 말이야. 둘 다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애들 다 듣는데 그런 소린 왜 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한 거지. 예민하게 발끈하기는. 시큰둥한 표정과 말투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애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나요? 제가 보기에 남편이란 사람은 영 배려심이란 게 없었습니다. 제가 연애 때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본인 사람이었으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런 기질이 여전하더군요. 가뜩이나 애들이 아빠를 멀게 느끼고 있는데 아빠란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힐 생각 따윈 없어 보였으니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죠. 임신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건 냉정하게 짚어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과연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가정을 꾸렸으면 최소한의 제 몫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돈 벌어다 줬으면 됐잖아 라는 식으로 늘 굴었어요. 가정 안에 참여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가정을 위하고 있을지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제 안에는 의심의 싹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걸려만 봐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걸리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훔쳐보다가 석연치 않은 대화창을 발견했을 때 촉이 왔었고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수상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는데 이 인간 말종이 그럼에도 결국 재벌은 남 못 주고 이렇게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현실을 마주하게 돼도 저는 담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망연자실하기도 했고 왠지 모를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멍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애들은 영문을 몰라서 고개만 갸웃거리고 제 눈치만 살피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왜 울어? 나 어린이집 혜원이처럼 엄마도 누가 괴롭히는 못된 사람 있는 거야? 아빠한테 말해서 혼내달라고 그러자.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내달라는 말 안 해도 돼. 큰딸이 저를 위로하겠답시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원흉이 바로 다름 아닌 아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 속이 문드러졌네요. 제가 자기의 바람을 눈치챘다는 걸 남편도 어느 순간 알게 된 눈치였어요. 왠지 행동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과감해져 갔습니다. 아예 다른 여자 있다는 티를 숨기지도 않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휴대폰을 만지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속에선 천불이 났죠. 그러다가 웬 여자 팔찌를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했길래 제가 그거 영수증을 보곤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상대가 누구냐고 추궁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어서 제 복장을 뒤집어 놓았던 남편은 며칠 후에 저한테 먼저 대화를 청하더니 실토했어요. 바람난 상대가 애엄마라고 하더군요. 유부녀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사별한 여자래요. 저희 큰딸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는 여자더군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 가엾고 신경이 쓰여서 시작하게 된 관계라고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를 갈면서 화를 냈고 당장 헤어지라고 타이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되려 그 여자랑 더 붙어 먹었습니다. 아예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많으면 사흘을
그 여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 네가 참아. 내가 앞으로 50만 원 더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이야. 한 달에 300씩 받으면서 사랑하는 애들 키우면서 사는 거 괜찮지 않아? 자식들 위한 길을 선택해야지. 잘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200만 원을 줬던 남편.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돈을 조금씩 더 주더니 한동안 250만 원을 줬더랬죠. 그랬는데 이제는 3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애가 한 명이라면 모를까 둘 키우면서 살림 다 하면서 한 달에 300. 그렇게까지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한껏 으스댔죠. 이런 환경 절대로 못 찾을 거라고 하면서 저의 길을 눌러놨습니다. 매 순간 비참했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이렇게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애들 키우는 것에는 이득인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의 말대로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로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공존했어요. 미친 듯이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모르겠더군요.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저는 시부모님께 넌지시 남편의 일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느낌이란 게 오더라고요. 사람 좋은 시골 분들이 시부모님이셨지만 그만큼 옛날 사고방식을 지닌 분들이라 폐쇄적이기도 하셨으며 며느리인 저보다는 아들인 제 남편을 옹호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걸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시부모님께 바랐던 구원의 손길, 그 희망을 버렸어요. 저는 비참한 속내를 꾹 안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애들한테는 상황마다 갖가지 핑계를 댔고 어느새 애들은 아빠란 매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리니까 그런 학습조차도 빨랐던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뻔뻔스러운 두 집 살림 그거 하는 것까진 이제 알겠다고, 다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도 살되 저희 가정의 영역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영역의 일은 저희 영역으로 끌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저는 천하의 보살이 되어 살겠다고 했죠. 그래, 알겠어. 어차피 넌 애들 키울 돈만 주면 입 닫고 귀 닫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저를 보는 남편이 네가 화가 나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는 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여자, 상간녀는 처자식이 있는 상대라는 걸 뻔히 알고도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저는 알게 됐네요. 그들이 어떻게 추잡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건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애들을 잘 키워내면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린 건 그들이었어요. 큰딸의 생일날 상간녀 집에 가서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심기불편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제 속의 불에 기름을 확 끼얹더군요. 주말에 마트 갈 거지? 그때 김밥거리 재료도 같이 사와. 김밥? 갑자기 왜? 김밥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김밥 도시락 좀 싸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명수 소풍 간대. 요즘 애들 소풍 도시락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 그냥 김밥만 달랑 싸서 담지 말고 예쁘게 디자인도 같이 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든가. 제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저희 애들 소풍날에 무슨 도시락 싸가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어 보였던 인간이 상간녀 아들의 도시락을 저한테 싸라고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안 나왔네요. 어디까지 최악으로구나 싶어서 가만히 둔 것도 있었는데 설마 저한테 상간녀 아들 소풍 도시락까지 싸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최악일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남편이란 작자를 제 안에서 과대평가하고 있었나 봐요. 그 여잔 뭐하고? 손이라도 다쳤대? 깁스라도 팔에 감았어? 김밥 싸는 거 잘 못한다잖아. 오죽하면 김밥을 사서 도시락으로 보냈었다더라. 그럼 이번에도 그러라고 하면 되겠네. 사는 게 더 요즘엔 효율적이야. 아, 이거 정성의 문제잖아. 누가 봐도 산 김밥이랑 직접 산 김밥이랑 같냐?
그리고 도시락에 김밥 말고도 이것저것 좀 넣어봐. 왜? 표정 보니까 불만인가 보다. 아유, 그래 알았어. 명수 소풍 도시락 예쁘게 잘 싸주면 내가 보너스 넣어줄게. 됐지? 보너스라니. 그건 또 무슨 참신한 헛소리야. 그렇게 점잖은 척 뒤로 빼지 않아도 돼. 너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돈을 그렇게 두둑이 줘도 만족 못하고 이런 건수 잡아서 추가로 돈 받아내려는 거지? 참. 아유, 귀여운 시도라서 내가 모른 척 넘어가 준다. 대신 도시락, 명수 친구들이 전부 다 부러워할 만큼 잘 싸야 돼. 알았어? 제 인내심이 극에 달했어요. 저를 극한으로 화가 나게 만든 것, 그건 돈과는 상관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들었으며 남편이 결코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분명한 판단이 들었죠. 적어도 지켜야 하는 선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그 여자 아들을 챙기라고 할 수 있냐고! 오바 좀 하지 마라. 질투하는 꼴 추하다. 돈 때문에 참고 사는 마당이면 그냥 계속 참고 살면 되잖아. 아유.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시선을 받은 순간 저는 온몸에 불쾌한 소름이 돋아나는 감각이 들었죠. 이러고도 참아야 한다니, 견뎌야 한다니. 문득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주체성 따위 없는,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의 삶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잘못된 상황과 환경에 놓였던 까닭에 너무나도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아왔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남편한테 한껏 비웃음을 당했던 그날, 저는 곤히 잠든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자식들도 원할까? 얘네가 더 크고 나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게 될 텐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야. 이대로 가다간 어차피 이판사판일걸? 그렇게 될 바엔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낫겠어. 바보 같은 엄마보다는 이기적인 엄마를 내 딸들이라면 선택할 것 같다는 우스운 짐작도 혼자 해봤었네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장을 보러 가서 열심히 김밥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상간녀 아들을 위해서 김밥 도시락을 싸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상간녀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얼마나 저를 등신이라며 배알도 없는 여자라며 비웃어댔을까요? 그래, 지금 실컷 비웃어둬라. 그 웃음도 얼마 못 갈 테니까. 저는 각오를 다지며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동이 터오기 전에 일어나서 밥부터 안 치고 정성스레 김밥 재료들을 꾸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 작정이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은 정말로 맛이 끝내줘야 했으니까요. 도시락통 바닥이 보일 만큼 다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김밥을 쌌습니다. 과일과 젤리를 담은 후식통도 정성스레 준비를 마쳤고요. 저는 보통 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에게 상간녀 아들의 완성된 소풍 도시락통을 내밀었어요. 도시락 싸고 남은 김밥들이 접시 위에 있는 걸 보고선 남편이 그걸 집어먹었는데 맛있다면서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만들었지? 이런 나한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뭐 그런 인사말 없어? 꼴값을 떤다. 보너스는 이따 계좌로 넣어줄게. 됐지? 역시 그렇구나. 알았어. 자, 여기 도시락 챙겨가야지. 그 집에 잘 전해주고 출근 잘해. 제가 전에 없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배웅을 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어요. 역시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랑 이혼 못할 여자가 맞았구나. 애들 키우려면 다 참고 사는 여자구나. 이렇게 말이죠. 저를 아주 쉽게 보고 있다는 게 눈빛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학교랑 어린이집 지각해도 좋으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머뭇거리던 저는 결국 다짐했던 대로 진실의 일면을 애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빠한테는 엄마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텐 아들이 있거든?
근데 아빠는 너희들보다 그 여자 아들이 더 좋대. 더 자기 자식 같나 봐. 어린 딸들을 앉혀놓고 차근차근히 상황이 이해가 되도록 일을 설명해줬어요. 머리가 큰 첫째 딸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를 했고 충격을 받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계속 엄마 불쌍해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따라서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애들 마음이 더 슬퍼질까봐 꾹 참았죠. 둘째 딸은 희한하게 원체 자기 아빠를 안 따르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지 오롯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빠랑 안 살아도 돼 라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앞으로 엄마가 우리 딸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아빠랑 이제 안녕해야 돼. 우리 딸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저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던 애들은 이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어린 딸들에게 이런 추악한 어른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으나 남편을 완벽하게 쳐내려면 이런 방법이 최선이었죠. 게다가 애들도 자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각 상간녀의 아들은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김밥은 분명 인기였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해가며 나눠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김밥이 금방 동이 났던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통을 채우고 있던 김밥이 사라지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매직으로 쓴 글자. 그 위에 저는 랩을 깔고 김밥을 쌌던 거예요. 그러기에 미리 도시락통을 열어봤어도 저의 공작을 남편이나 상간녀나 발견할 수 없었지요. 부인과 딸이 있는 남자를 건드린 나쁜 마녀 김성미의 아들 박선후. 그리고 후식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통의 바닥에도 매직으로 글자가 써져 있었죠. 상간녀가 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 박선후는 상간녀의 아들.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의 아들, 그 반 친구들이 전부 입을 놀리면서 전체 학부모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대박 사건이 터졌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다른 반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옆 동네 사는 다른 학교 친구한테도 소문내고 집에 와서는 자기 부모한테 말하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소문이 일대에 쫙 퍼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던 것 같네요. 상간녀는 기절초풍해서 남편한테 득달같이 따졌죠. 김밥 도시락을 건네준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분노한 채로 저한테 화를 냈고요. 너 제정신이야? 진짜 미쳤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였어? 네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아무리 질투심에 머리가 돌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어린 아들한테 해를 가할 수가 있냐? 학교는 이제 어떻게 다니라고? 고작 질투라는 걸 운운하는 것에서 남편의 수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얕잡아 봤는지도 알 수 있었죠. 밟아도 찍소리 못하는 지렁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남편의 생각을 처절하게 깨부숴줄 작정이었습니다. 학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의 대단하신 여자친구분께서 알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처자식 있는 유부남이랑 붙어 먹었을 땐 그만한 것도 각오를 했어야지. 우리 상간녀께서 보기보다 배짱이 별로이신가 봐? 너 왜 이래? 너 죽을 병 걸렸냐?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돈이라도 잃었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대체? 이혼해. 그리고 이 집 나한테 넘겨. 너만 꺼지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 깨달아버렸거든.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남편이 두 눈깔이 휙 돌아간 채로 저한테 달려들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방에서 얌전히 나오지 말라고 했던 딸들, 자기 아빠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방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둘 다 동시에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괴롭히지 마! 아빠가 뭔데 엄마 괴롭혀? 아빠 싫어! 엄마한테서 떨어져! 큰딸이 그렇게 외치자 남편은 얼이 빠져버렸죠. 당황해서는 딸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가 이때까지 이 사달을 내놓고도 우리 애들이 모르길 바랬냐? 제가 음산하게 중얼거렸고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는 모양새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세게 째려보고는 휴대폰이랑 차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머리 식히면서 반성하고 있어. 내일 두고 보자. 저한테 남긴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네요. 갑자기 남편이 가소롭게 느껴져서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딸들만 있다면 뭐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말은 제가 역으로 남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튿날 시댁에는 제가 보낸 우체국 등기가 날아들었죠. 그 안에는 제가 모아온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상황을 묵인했다고 해서 증거를 흘려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방비를 해야 했기에 거의 습관적으로 증거를 모아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큰 바람났다는 것 정도만 슬쩍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본격적인 증거를 마주하시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증거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했고 추잡했고 역겨웠으니까요. 어떻게 딸 자식을 둔 놈이 이렇게 굴 수가 있어? 이 집안의 수치인 놈,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놈! 시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알아누우셨고요. 당장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아버지를 저는 맞이해드렸고 일부러 당신의 손녀들을 바로 보실 수 있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딸들하고 얘기를 마친 바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우리 말고 다른 집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첫째가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자 그의 질사라 둘째가 열심히 외쳤습니다. 아빠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괴물이야. 시아버지께서는 참담하게 두 눈을 질끈 감으시며 주먹까지 불끈 쥐셨어요. 그동안 못난 아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관망을 하며 살아오셨지만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게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깃들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의 발언으로 시아버지의 정신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일부러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제가 당해온 모욕은 참아 넘길 수 있어도 저희 애들한테 불행을 안겨준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이혼소송 진행하려고요. 끈질기게 책임 물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애들 아빠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겠지만 별 수 없네요. 이혼소송으로 남편을 털어버리겠다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역시나 당황하시더군요. 저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냐면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속으로만 씩 웃고 겉으로는 우수에 찬 표정을 지으며 대답해드렸습니다. 저랑 우리 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집은 당연히 저희 몫이 되어야 하고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해줄 거란 기대가 없으니 남편의 계좌에 든 돈도 전부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아, 맞다. 이혼 진행 서류는 되도록 남편 회사로 보내려고요. 그래야 누락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식은땀까지 흘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되도록 자신과 협의를 하자면서 저를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제 마음이 자꾸 약해지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 집하고 남편 재산 반 정도 그렇게만 받아도 되고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고맙겠구나. 이혼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지만 적당한 선은 지키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도 드셨던 건지 시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금세 저의 계획대로 넘어와 주셨어요. 애초에 저는 집과 남편의 전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 처음에 초강수를 뒀던 것뿐이죠. 아버님께서는 이번 달 내로 교통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때까진 기다려볼게요. 다음 달이 되자마자 저는 이혼소송 진행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회사로 서류 보낼 거고요. 일부러 기운 없는 표정으로 말하느라 힘들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조건 해내시겠노란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뒤집어졌죠. 내가 왜 그 미친 조건을 들어줘야 돼? 애초에 내가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남편은 애써 코웃음을 쳐댔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자기의 불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평범하게 사는 게 지루했나 봐. 일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 전부 다 잊고 버리고 너한테 돌아간다. 우리 애들만 보면서 살게. 지랄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면 우린 받아줘야 하니? 지금까지 나를 호구 등신으로 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한 번도 그 가슴으로 애들을 담아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거 정말 없어 보여. 못났다. 차라리 그 여자한테 가서 정책을 하지 그래. 아예 새 가정을 그쪽에서 차리라고. 저한테 자기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었나 봐요. 남편은 이게 현실일 리 없다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를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호소를 해봤지만 이미 제가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딸들한테 진실을 다 밝혔던 거였으니까요. 애들은 자기 아빠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사탕 말린 말들을 해대도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처자식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어요. 제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 몇 분한테도 남편 불륜 증거를 우체국 등기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엄청났어요. 결국 남편은 집을 저에게 내줬습니다. 그 외에 현금은 시아버지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쯤 되는 금액이면 시댁에 있는 현금의 전부인 수준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원활한 이혼 과정을 거치는 건 거치는 거였고 다른 것도 남아있었죠. 상간녀가 있었잖아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별개였으니까 여기서도 받아낼 건 다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제 번호를 안 건지 저한테 연락을 한 상간녀가 울면서 빌더군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눈 맞은 남자랑 마음까지 맞았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제가 이런 수모를 계속해서 당해야 하냐고요. 제 아들은 그때 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애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근데 지금 저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겠다고요? 그런 말에 흔들려서 넘어가주기에는 내가 인생에서 너무 참고 산 게 많아서요. 이제 그만 참을 때도 됐기에 안 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의 깔끔한 반응에 상간녀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간녀 양쪽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뽑아내서 받았어요. 시댁 전체에도 파장을 일으켰고 상간녀 아들에게도 영영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으니 피도 눈물도 없었네요. 저는 그 집에서 오래 살 작정이 아니었으므로 계속 때를 노리고 있다가 고점에 팔아 넘겼네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알게 된 건 결국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결혼을 했었다는 거예요.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는 것 같더군요. 돈 잃고 명예 잃고 추한 경험을 함께한 동지끼리 이대로 헤어지기엔 이른 게 많다 싶었는지 부부가 한 번 되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반년도 안 지나서 둘이 갈라섰어요. 갈라섰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서 제가 나중에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거였죠. 참나, 전 남편 놈은 괜히 객기 부렸다가 이혼 경력 추가했네요. 불륜 관계로 만났을 때야 그 사랑이 스릴 넘쳤던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감정이었나 봐요. 우스웠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든 접근할 빌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기도 했었는데 애들이 원체 자기 아빠를 싫어하고 아예 찾지도 않으니까 명분도 없었어요. 저는 부족함 없이 애들 키우면서 직장생활까지 멀쩡히 하며 잘 지내는 마당이었고 잘 돼가는 남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기웃거리는 전 남편 놈을 유쾌하게 비웃어줬답니다.